자, 그러면 화학 기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하다면 원자량은 다음과 같은 값을 써라 라고 되어 있고요. 옥소늄 이온에 관련한 기술로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온 한 개가 가지는 전자의 개수는 11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자식을 한번 써보면 자, 이렇게 산소가 원래 전자를 8개 가지고 있죠. 그래서 8개. 수소는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그러면은 총 11개가 되어야 할 거지만 그 중에 전자를 하나가 잃어서 1가 양윤이 되었다라고 본다면 여기서 한 개를 빼서 총 10개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비공유 전자쌍은 한 쌍 가진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산소가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데 여기에서 수소 3개랑 이렇게 공유 전자쌍을 형성하고 나머지 하나가 비공유 전자쌍이므로 비공유 전자쌍은 한 쌍 가진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H와 O 사이의 결합은 모두 이즈르면 모두 공유결합이다. 이게 맞는 말이죠. 이거 전부 공유결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삼각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이거 지금 결합수가 4기 때문에 정사면체의 구조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그 가운데 산소가 들어가고 각 꼭지점에 비공유 전자쌍과 결합하는 원자가 붙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분자 모양으로는 삼각뿔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헬륨, 네온, 아르곤에 관련된 기술로서 틀린 것을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상온과 상압에서는 기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전부 비활성 기체인 거죠. 맞는 말이고요. 원자 반지름은 아르곤으로 갈수록 점점 커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주기율표 상에서 헬륨, 네온, 그리고 아르곤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말이죠. 이온화 에너지는 이쪽 아르곤으로 갈수록 더 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온화 에너지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이죠. 따라서 헬륨이 가장 커요.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부등호가 붙어야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4번 헬륨은 공기보다 밀도가 작고 이것까지 맞죠. 그 다음에 타지 않기 때문에 까지 맞죠. 열풍선의 비행선, 열풍선이나 아니면 비행선 등에 사용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브롬에는 질량수가 79, 81, 이 두 개짜리의 동위체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탄소의 질량을 10이라고 했을 때의 그것들의 상대 질량의 존재 비를 다음과 같은 표로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때 불소의 불소가 아니라 이거 브롬이죠. 브롬. 브롬의 동위체에 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보기 읽어보겠습니다. 이 브롬의 원자량은 79짜리와 81짜리의 상대 질량의 존재 비로부터 구해지는 평균값이다. 이건 맞는 말이죠. 원자량의 정의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대 질량의 이 존재 비율에 따른 평균값을 이 원자량이라고 정하는 것이죠.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원자량이 질량수가 79짜리 브롬과 81짜리 브롬의 화학적 성질은 크게 다르다? 그렇지 않죠. 지금 질량수가 다르다는 것은 중성자 개수의 차이가 난다는 것일 뿐이고 양성자 개수나 전자의 개수에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인 전자의 개수가 똑같죠. 그래서 화학적 성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틀렸으니까요. 자, 다음 3번. 이 79짜리 브롬과 81짜리 브롬의 중성자의 개수는 다르다. 그렇죠. 다르죠. 그 다음에 79짜리 브롬과 81짜리 브롬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브롬 분자는 각각 이런 비율을 보인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자, 브롬과 브롬이 만나서 브롬 이원자 분자를 형성을 할 건데, 자, 이렇게 말이에요. 자, 그런데 대략 브롬 중에 하나를 택했을 때
그 중에 하나는 이게 거의 50%랑 비슷하니까 대략 2분의 1의 확률로는 79짜리 브롬이 선택이 되어질 거고 2분의 1의 확률로 81짜리 브롬이 선택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79짜리 브롬과 79짜리 브롬이 만나려면 확률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죠. 따라서 4분의 1의 확률로 79짜리 두 개가 만나서 이원자 분자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79짜리와 81짜리 하나씩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원자 분자는 79, 81 이런 경우도 있지만 81, 79 이런 경우도 있어서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4분의 1이 두 개, 그래서 2분의 1의 확률, 마지막 81짜리, 81짜리 두 개가 만나서 이원자 분자 형성할 확률은 4분의 1이죠. 따라서 존재 비율은 2대 1대 2가 된다. 반대죠, 반대. 1대 2대 1이 된다. 1대 2대 1이 된다. 네, 맞는 말이네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세제에 관련된 다음 문장 중에서 아래 밑줄 친 A와 D에 틀린 설명이 어떤 것이냐 골라봐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비누 등의 세제의 세정 효과는 그 주 성분인 계면 활성제의 구조나 성질과 관련이 있다. 계면 활성제란 물이 스며들기 쉬운 부분과 기름에 잘 달라붙는 붙기 쉬운 그런 물과 친하지 않은 그런 부분을 가지는 유기화합물이다. 그래서 이걸 친수부, 소수부 이렇게 배웠었죠. 자, 그리고 물에 녹지 않는 이 기름때 등을 기름에 잘 스며드는 물에는 잘 붙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둘러싸고까지 맞는 거죠. 소수부. 그러니까 소수부가 이 비누 분자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비누 분자들이 둘러싸게 됩니다. 그런데 비누 분자 하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동그라미 같이 생긴 이 부분이 친수부예요. 물과 친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막대기처럼 생긴 이 길쭉한 부분이 소수부가 됩니다. 따라서 소수부, 기름과 친한 부분이 기름을 둘러싸게 되는 것이지요. 자, 섬유 등으로부터 물 안에 이렇게 제거한다. 이 세정작용은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어느 이상의 때 형성이 되어지고 계면활성제의 분자가 모여서 입자와 관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계면활성제, 그러니까 즉 비누 분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입자들을 우리가 미셸 구조라고 해요. 미셸 구조. 그 때문에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낮으면 이 세정 작용이 충분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충분히 작용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맞는 말이죠. 둘 다 A, B 맞는 말이고요. 자, 한편 적절한 세제의 사용량이 있고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넘어서도 그 세정 효과는 높아지지 않는다. 또한 이 비누 분자의 수용액은 약산성을 보이고까지, 자, 이까지 맞는 말인데요. 당연히 너무 많이 써도 효과가 이제 더 이상 증가하진 않겠죠. 이 기름을 충분히 둘러쌌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들어와도 효과가 커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틀렸어요. 약산성이 아니라요. 비누는 약염기입니다. 약염기. 염기성을 보여요. 그래서 4번이 일단 틀렸는데요.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애초에 비누를 만들 때에 유지로부터 만들게 되죠. 유지라고 하는 건 글리세린에다가 지방산 세분자가 에스테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유지에 강염기를 가해서 가수분해시킨, 즉 비누화시킨 결과로 나오는 지방산염이죠. 그래서 지방산염 같은 경우에는요, COO-NA+, 자, 그리고 이 뒤쪽에 탄화수소기가 이렇게 달려있죠. 이렇게 길쭉한 탄화수소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친수부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염은요 카르복시산과 그 다음에 강염기 NaOH가 만들어진 거라서 이 염의 액성은 강한 쪽 따라가는 성질을 보이게 되죠. 따라서 염기성을 보이게 된다. 여기가 강염기고 이 카르복시산은 약산이기 때문에
산성이 약하죠. 그래서 염기성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다음 반응은 아에서 에 중에서 밑줄 친 부분을 자, 밑줄 친 부분이 산으로서 작용하는 것을 골라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산의 정의는 아레니우스의 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브랜스테드 로우리에 따른 산도 있죠. 여기서 더 넓은 개념, 브랜스테드 로우리에 따른 산을 써서 전부 다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스테드 로우리에 따른 산의 정의는 수소 양이온을 주는 물질이죠. 자, 그러면 얘가 주고 있을까를 보면 돼요. 오히려 받고 있죠. 수소 양이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산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산을 H 플러스를 받고 있죠. 그래서 얘는 산이 주고 있죠. 그래서 산이 맞죠. 밑줄친 부분의 물질을 보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 녀석은 H 플러스를 이렇게 주고 있죠. 그래서 산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오히려 받고 있네요. 이렇게 H 플러스를 받고 있어서 산이 아니다. 따라서 이 우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질량 퍼센트 농도가 0.1%이고 그 다음에 부피가 1리터인 질산 수용액 A와 그 다음에 sak산 수용액 B가 존재한다고 하고요. 이것들의 수용액 중에 이 질산 같은 경우에는 강산이라서 전리도가 1이라고 되어 있고 삭산 같은 경우에는 전리도가 0.032라고 되어 있죠. 자, 용액의 밀도는 둘 다 1g/cm 세제곱센티미터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때 수용액 A와 수용액 B에 대하여 전리되어 있는 산의 물질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전리되어 있는 산의 물질량이라고 하면 산이 전리되면 H 플러스를 내놓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리되면서 내놓은 H를 알면 얼마큼 전리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즉 전리된 산이라고 하는 건 현재 갈라져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H 플러스의 몰수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H 플러스의 몰수가 누가 더 많아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과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살펴보더라도 얘는 지금 3% 정도밖에 전리가 안 되고요. 질산 같은 경우에는 100%다 전리가 되죠. 농도랑 부피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 용질의 몰수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이 분자량의 차이도 얼마 안 크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리되어 있는 물질량은 압도적으로 질산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 중에 답이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과부적 없이 중화하는데 필요한 수산화 나트륨의 부피는 누가 더 커야 되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질의 몰수를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1리터는요 이 밀도가 1이기 때문에 1리터는 1000ml고 1ml당 1g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요 1리터짜리 용액의 질량은 1000g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농도가 현재 0.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모르니까 x라 두고 거기다 100 곱한 것이 질량 퍼센트 농도 0.1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분을 하고 x의 값을 계산해 보면 1g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용질이 전부 1g씩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질산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63이에요. 그러니까 1몰 있을 때 이 질산 같은 경우에 63g 이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 질산의 몰수를 모르니까 이 A라고 한다면 질산의 현재 몰수는 1g짜리에 대한 질산의 몰수는 63분의 1몰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번에는 삭산 같은 경우에는 1몰당 60g이죠. 그런데 현재 1g 있어요. 그죠? 요거 둘 다 똑같다고 했죠. 이 수용액 A랑 수용액 B가 현재 똑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다 했으니까 삭산 수용액 같은 경우에도 1g의 용질의 그람수를 보일 거예요. 그러면 삭산 1g은 몇 몰이냐? 60분의 1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산의 몰수는 63분의 1몰이고 그 다음에 삭산 같은 경우에는 60분의 1몰이라서 삭산의 몰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삭산의 몰을 60분의 1몰을 전부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60분의 1몰만큼의 수용액이 필요하겠죠. 염기성 수용액이. 그래서 삭산 수용액을 중화하는 데 필요한
수산나트륨의 양이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농도를 모르는 수산나트륨 수용액. 농도를 모르는 수산나트륨 수용액 A가 있어요. 자, 그런데 농도를 X라고 잡아볼까요, 그러면? 자, 그리고 산은요, 0.05몰 퍼 리터에 묽은 황산 10ml를 코니칼에다가 담고 적정을 했다. 그랬더니 이 수산나트륨이 A를 뷰렛에다가 집어넣고 적정을 했다. 그러니까 A를 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A를 8ml를 가하였을 때 중화점에 도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용해서 중화 반응식을 써 보겠습니다. 중화 적정 반응식을 농부가 공식 쓰자는 거죠. 자, 산의 농도 0.05, 산의 부피 0.01L, ml 단위 바꾼 거예요. 산의 가수 이가산. 자, 그리고 염기의 농도 모르니까 X, 염기의 부피 0.008 곱하기 염기의 가수 1. 자, 그러면 X 값은 염기의 농도는 0.008분의 0.05 곱하기 0.0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분자 분모에 만을 곱하겠습니다. 만을 곱하면 80분의 여기는 5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5를 80으로 나누면 0.000 해서 여기가 대략 6 정도, 이렇게 6으로 시작하는 보기가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답은 2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밑줄 친 물질이 산화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철판의 표면에 아연으로 도금을 한다. 1번 바로 답이네요. 1번. 이 철 이온화 경향을 생각해 보면 리크카 나만 아연 다음에 철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아연이 철보다 산화가 더 잘 되죠. 그래서 철 주변에 아연으로 이렇게 둘러싸서 철의 산화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 철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아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키라고 하는 것은 도금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일본어로 토탄이라고 하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산화 방지의 목적으로 만든 것을 토탄이라고 합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음료용 물을 염소를 처리한다. 이거는 산화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독하는 과정인 거죠. 세균 죽이기 위해서. 자, 3번 전병의 이 봉투에다가 생석회를 집어 넣은 봉투를 넣는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 생석회라고 하는 것이 흡습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빨아들여서 이게 건조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넣는 것입니다. 자, 4번 빵케이크의 생지에 이 중조라고 하는 게 요건데요. 얘를 넣는다. 이게 뭐냐면 얘는 이제 베이킹 파우더라고도 하죠. 얘가 열분해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서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딱히 산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철은 식 1번에 따라서 이 철광석을 포함하는 산화철, 이게 적철광이라 부르죠. 적철광의 재련에 의해서 공업적으로 얻어진다. 자, 요런 이제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고요. 용광로 안에서 일어난 반응이죠. 이 적철광의 함유율, 질량 퍼센트 농도가 48%인 철광석이 있다. 이 철광석 1000kg으로부터 다음식 1번으로 얻어지는 철의 질량은 몇 kg인가? 가장 적절한 숫자를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 어떤 철광석이 있는데요. 이 중에 48%만 48%에 해당하는 부분만 Fe2O3 삼산화 이철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철광석이 지금 1000kg 있대요. 1000kg. 그러면 48%에 해당하는 질량은 480kg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한편 이 적철광의 조성식량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철의 원자량은 56이에요. 따라서 산소의 원자량은 16이죠.
그러면 Fe2O3 조성식의 이 식량은 요 두 개 곱하면 112에다가 48을 더해줘서 16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480kg은 이 3km몰이라는 걸 알 수 있죠. 3km몰, 즉 3000몰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키로 단위는 뺄게요. 마지막에 다시 붙일게요. 자, 계산을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3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산화 이철의 몰수가 3몰이기 때문에 요 반응비, 개수비가 바로 반응몰비랑 똑같죠. 그래서 1대 2로 이 철이 생성됩니다. 따라서 철은 6몰 생성되는 거고요. 현재 이 6몰이라고 하는 것의 질량이 얼마냐? 1몰일 때의 질량이 56g이면 6몰일 때의 질량 그것의 6배가 되겠죠. 따라서 336g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는 이 키로를 지금 생략했었죠. 따라서 키로를 다시 붙여서 답을 해주면 336kg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금속 A의 판을 넣은 A의 황산염 수용액과 그 다음에 금속 B 판을 넣어서 만든 B 황산염 수용액을 이 스야키 이타로 서로 구분을 해 놓고 만든 전지. 다음 그림 1번과 같대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스야키 이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자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 사이로 이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구멍입니다. 판입니다. 자, 이 스야키 이타는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양쪽의 수용액이 섞이지 않도록 방지하지만 수용액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온은 통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전지 전체의 반응은 2번식과 이렇게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산화수가 0에서 2로 산화수가 증가되고 있으니까요. 이거 산화되고 있는 거예요. 산화. 그럼 산화됐다라는 말은 전자를 주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A가 전자를 주고요. 이렇게 전자를 주고 E가 전자를 받아요. 그렇다는 말은 A의 이온화 경향이 더 크다라는 거죠. 이온화 경향이 더 크고 B는 A보다는 이온화 경향이 더 작은 금속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전지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기를 보시면요. 금속 A의 판은 음극으로 작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전지에서의 양극, 음극 판단은 전류가 흘러나가는 곳이 양극, 흘러 들어오는 것이 음극이죠. 전자의 방향과 이동 방향과 전류의 이동 방향은 반대니까요. 전류는 B에서 A로 이렇게 흘러나갈 겁니다. 그러면 B가 양극이고 A가 음극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 맞는 설명이네요. 자, 2번. 2몰의 금속 A가 반응을 했을 때 1몰의 전자가 이 전구를 흐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위쪽에 다시 보시면 산화수 0이던 것이 산화수 2+로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것은요 2+가 되면서 전자를 이렇게 두 개를 던져요. 산화가 될 때. 그러면 이 A 금속이 2몰 반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1대2니까요. 이 전자와의 관계에서는 전자는 4몰 방출한 것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1몰이 이 전구를 흐른다라고 하는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1몰이 아니라 4몰이 되는 것이죠. 자, 3번. 반응에 의해서 B2+는 환원이 된다. 이 맞는 말이죠. 환원이라고 하는 전자를 받는 거니까 이 B 수용액에 포함되어 있던 이 양이온이 A에서 산화되어서 넘어온 전자와 결합을 하는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판은 이렇게 더 증가되겠죠. B극판은 점점 질량이 증가되는 그런 현상을 보일 겁니다. 자, 4번. 반응이 진행에 관계없이, 이 반응이 진행된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금속 A의 질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계없이가 아니네요. 자, 토모나이니까 진행됨에 따라서 라는 거죠. 함께 이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금속 A의 이 판의 질량은 감소한다. 맞는 말이죠. 얘가 녹아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A, 이가 양이온으로 이렇게 녹아내려가기 때문에 금속 A의 질량은 감소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 1번입니다. 에탄올 C2H5OH는 이 세계에서 연간 약 1억 킬로리터가 생산되어지고 그 대부분은 알코올의 이 발효를 이용하고 있다.
자, 계속 알코올의 이 발효로 얻어지는 용액의 에탄올 농도는 낮고 고농도의 에탄올 수용액을 얻기 위해서는 증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탄올의 성질과 증류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라. 1번 에탄올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봐라. 에탄올 직접 관련된 설명을 물어보는 거네요. 1번 수용액은 염기성을 보인다. 아니죠. 수용액은 중성이에요. 중성. 이거 바로 답이 1번이네요. 1번 틀린 거 골라라고 했으니까. 자, 고체의 밀도는 액체보다 더 크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고체의 밀도가 액체의 밀도보다 더 작아지는 것은요, 물밖에 없어요. 나머지 물질들은 거의 대부분 고체가 될수록 밀도가 더 커집니다. 에탄올도 마찬가지고요. 자, 3번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맞는 말이죠. 에탄올의 연소 반응식 한번 써보자면 연소 반응이라고 하는 건 산소 반응에서 이산화탄소 또는 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말하는 거고요. 가장 복잡한 물질의 개수를 1로 맞추었을 때 다른 물질의 개수를 맞추는 목산법을 이용해주면 여기가 3개, 4개, 7개니까 여기는 3개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게 연소 반응식이고요. 보니까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하고 있죠. 자, 4번 연료나 아니면 음료 아니면 소독약 등으로 이용이 된다. 맞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에탄올은 연료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료, 술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독, 그죠? 이렇게 상처난 부위에 이렇게 술 붓는 그런 장면 영화 같은 데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소독하는 그런 작용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에탄올 솜 같은 거 주사 맞기 전에 소독하기도 하죠. 답은 1번. 자, 다음 2번입니다. 문헌에 따르면 압력 1기압에서 20도씨의 에탄올 100g 및 물 100g을 단위 시간당 가하는 열량을 똑같이 하여서 가열을 하면 각각 액체 온도의 변화를 그림 1번과 같이 실선 A 및 B와 같은 변화를 보인다고 해요. 자, 그러면 그림을 먼저 보고 올까요? 자, 이렇게 에탄올 A는 쭉 온도가 올라가다가 온도가 일정한 걸로 봐서는 여기서 이제 기체가 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겠네요. 자, C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뭔가 이렇게 곡선이 그려지고요.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여기서 100도씨에서 이렇게 온도 변화가 일어나네요. B는 물이기 때문에 이제 끓는 점이 100도씨라는 거죠. 자, 다시 넘어옵니다. 자, T1과 T2는 남아있는 에탄올 및 물이 각각 50g이 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딱 절반의 질량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 이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편 어느 농도의 에탄올 수용액 100g을 같은 조건에서 가열을 했더니 순수한 에탄올인 물이나 에탄올에 비해서 그것과는 다르게 수용액의 온도 변화의 곡선이 C와 같이 이상하게 되었다. 다시 해보자면 이렇게 이렇게 일정하게 쭉 일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곡선을 그리면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되었다. 어디까지 읽었죠? 이렇게. 자, 그 이유는 가열에 의해서 수용액의 에탄올 농도가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되어진다. 그림 1번의 실선 A, B 및 그리고 이 점선 C에 관련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한번 보면서 답을 찾아봅시다. 자, 1번 에탄올 및 물의 온도를 20도씨에서 40도씨로 상승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은 물이 에탄올보다 더 많다. 이거 맞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울기를 봐라라는 건데요. 자, 똑같은 시간만큼 가열을 했어요. 그런데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요. 물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밖에 안 올라갔어요. 맞죠? 에탄올은 이렇게 온도가 크게 변화했는데 물은 조금밖에 변화 안 했다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물의 비열이 더 크다. 열량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작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물 쪽이 에탄올보다 비열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필요한 열량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 비열 물어보는 거죠.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같은 온도까지 올리려면 그만큼 열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2번 에탄올 수용액을 가열을 해가면 시각 T1에 대하여 에탄올은
수용액 안에 존재하고 있다. 에탄올 수용액이라고 하는 건 에탄올을 물에 탄 거죠. 다시 T1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에탄올 수용액 여기 한번 봅시다. 보면 에탄올 수용액을 가열을 해 갔을 때 T1에 대하여 에탄올은 수용액 안에 잔존하고 있다. 남아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어때요?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당연히 남아 있겠죠. 왜 그러냐면 에탄올은 이 78도씨가 되면 다 끓어서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T1인 요 시각은 온도가 에탄올에 끓는 점 78도보다 또 높으니까 이미 에탄올이 다 날아갔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물이 에탄올을 붙들어매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에탄올과 이 물 사이에 수소 결합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에탄올 수용액에서 안에 있는 에탄올이 증발할 때 필요한, 즉 끓기 위해서 필요한 이 에너지는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에탄올만 있을 때보다는. 그래서 T1,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는 아직까지 에탄올은 잔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잔존하느냐? 바로 순수하게 물에 끓는 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에탄올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순물질에 끓는 점은 물질량, 몰수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에탄올 모두 끓기 시작한 후에는 가열을 계속해서 액체가 증발이 일어나더라도, 몰수가 감소하더라도, 그러더라도 액체 온도에는 변함이 없다. 맞는 말이죠. 끓는 점이라의 정의를 물어보는 건데요.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건 증기압과 외부 압력이 같아질 때 온도를 말하는 것이지, 몰이 많을수록, 몰이 적을수록 몰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의 양을 조금 끓일 때는 더 낮은 온도에서 끓고, 물의 양이 많을 때는 100도씨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고, 그렇진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입니다. 몰수와는 상관이 전혀 없어요. 자, 4번. 에탄올 50g이 물 50g보다 더 단기간에 증발하는 것으로부터 1g의 액체를 증발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은 에탄올 쪽이 물보다 더 크다가 아니라 더 작다죠. 4번이 맞는 말입니다. 더 잘 증발한다는 것은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하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분자 사이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 끊어내는데 에너지도 더 적게 들어요. 그래서 이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가열해서 그 분자 사이에 인력을 끊어내는데 드는 에너지도 더 적게 된다는 거죠. 약하기 때문에 물보다. 그래서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에탄올 수용액, 이 원액을 증류하면 증발한 기체를 액체로 회수한 수용액, 이걸 증류액이라고 하죠. 증발하지 않고 남아있는 수용액을 잔류액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증류액의 에탄올 농도가 원액인 에탄올 농도에 의해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 것인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작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조작 1. 시료로서 질량 퍼센트 농도가 10%로부터 90%까지의 9종류의 에탄올 수용액을 만들었다고 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10%부터 90% 원료액을 농도를 조절해 가면서 2번 증류 장치를 이용해서 원액 A에서부터 I를 각각 가열을 합니다. 이때 증발한 기체를 모두 회수해서 원액의 질량의 10분의 1의 증류액과 10분의 9의 잔류액을 얻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끓이는데 100g을 끓였다. 그러면 10g만 증류되어서 날아가고 그걸 다시 회수하고요. 그 다음에 90g은 그대로 남아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모식도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고요.
자, 조작 3번 보겠습니다. 얻어진 증류액의 에탄올 농도를 측정을 했대요. 자, 증류액 안에 에탄올의 질량 퍼센트 농도는 다음과 같이 90%짜리에서 얻었을 때는 실제로는 90%보다 더 높게 나왔고요. 80%에서 얻은 것도 80%보다 더 높게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보시면 원래보다도 퍼센트 농도가 원액의 퍼센트 농도보다도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뭐 당연히 왜 그런 거지 추측이 가시죠.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을. 자, 그림 2번은 원액 AI에서 얻어질 때의 증류액 안에 에탄올의 질량 퍼센트 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림 2번에 따라서 예를 들어 질량 퍼센트 농도가 10%짜리 에탄올 수용액 원액을 이렇게 증류해서 얻어봤을 때 이 조작 2번과 3번을 행한다면 증류액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에탄올의 질량 퍼센트 농도는 50%로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A번. 일단 이거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시겠나요? 왜 그러냐면 뭐 10%짜리로 설명을 했으니까 제가 10%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물과 에탄올이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열을 하잖아요. 그러면 증발이 될 거예요. 증발이 돼서 물도 증발이 될 거고 일부 끓거나 증발이 되거나 아무튼 증발이 될 거고 에탄올도 증발이 되겠죠. 근데 누가 더 잘 증발이 되냐면 에탄올이 더 잘 증발이 돼요. 에탄올은 끓는 점이 78도였고 물에 끓는 점은 100도였잖아요. 그래서 이 온도를 천천히 올려가다 보면 에탄올이 더 많이 증발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물은 조금 증발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다시 액체화 시켜서 얻어낸 것을 이 증류액이라고 해요. 그러면 원래는 10%짜리지만 끓게 하면 에탄올이 많이 증발되어서 날아가고 물은 조금 증발되어서 날아가니까 요 증류액 얻어지는 퍼센트 농도는 훨씬 더 높게 측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증류액은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자, A번 보겠습니다. 조작 1번에서 원액 A를 만드는 이 순서로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이게 용액의 제조법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에탄올과 물의 밀도는 각각 0.79g per 세제곱센티미터 그리고 1g per 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합니다. 10%짜리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에탄올 100g을 비커 안에다 집어넣고 물 900g을 집어넣는다.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게 질량 퍼센트 농도에 부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질량 퍼센트 농도 공식이 어떻게 되죠?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잖아요. 용액의 질량이 용액은 용매와 용질의 질량을 모두 더한 게 용액의 질량이죠. 1000g 분의 용질의 질량 100g 곱하기 100 하면 이거 10% 나온다. 그죠? 따라서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B번입니다. 원액 A에 대하여, 즉 이거 10%짜리 에탄올 수용액에 대하여 조작 2번과 3번을 수행하였을 때 증류액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에탄올의 질량 퍼센트 농도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가장 적당한 수치를 골라봐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다시 여기에 돌아와 보시면 증류액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에탄올의 질량 퍼센트 농도가 50%래요. 50%.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조작 2번 요거 가지고 와서 밑에서 좀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 증류액이 아니라 이거 잔류액이죠. 그죠? 잔류액. 자, 보시면 아래쪽에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액이 지금 100g을 썼어요. 100g. 100g짜리 원액을 썼는데 문제에 그렇게 100g이라고 나와 있었나요? 100g은 나와 있지 않았네요. 그냥 제가 임의로 100g이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증류액으로 포집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10g, 나머지 90g은 잔류액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10g짜리에는 50% 질량 퍼센트 농도를 보인다고 했어요.
원래는 10%였어요. 그러면 기존 용액의 이거 용액의 질량입니다. 용액은 용매와 용질을 다 합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시적으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용질, 순수하게 에탄올만 몇 g이 있느냐? 당연히 10g이죠. 그러면 물은 용매는 90g이라는 거예요. 자, 증류액 같은 경우에는 50%가 용질이에요. 그죠? 그러면 10g 중에 50%가 용질이다. 그럼 5g이 용질, 용매는 5g, 물 5g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90g짜리 남아있는 잔류액에는 용질과 용매가 각각 몇 g 있느냐? 5g 있고 여기는 85g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것의 질량 퍼센트 농도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용액 90g 분의 5g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100 약분되고, 그래서 50을 9로 나누게 되면 대략 한 5.5% 정도 되겠네요. 대략 5.5% 정도.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가장 가까운 값 3번을 골라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마지막 증류를 반복을 하면 보다 더 높은 순도의 에탄올 수용액을 얻을 수가 있다. 여기에서 조작 2번으로 이 용액 A를 증류해서 얻어지는 증류액 1을 다시 한 번 더 원액으로 해서 조작 2와 똑같은 증류액 2를 얻었다고 해요. 증류액 2의 에탄올의 질량 퍼센트 농도는 몇 %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원액이 여기 A가 있는데요. 100g이 있었다. 방금 계산을 해봐서 알 수 있듯이 이거 10%짜리인 거죠. 그러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용질과 용매가 각각 10g, 90g인데 이걸 가열해서 증류액을 얻었을 때 50%짜리가 만들어졌다 했어요. 맞죠? 자, 그리고 10분의 1만큼만 증류액을 얻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10g입니다. 자, 10g에 50%이니까 용질은 5g, 용질 5g, 그 다음에 용매도 5g인 거예요. 이걸 다시 원액으로 한대요. 그러면 표를 보시면 50%짜리 원액에서 증류액을 얻었을 때에 만들어지는 질량 퍼센트 농도는 대략 78%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50%짜리를 원액으로 했을 때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자, 50%짜리를 즉 10g, 50%짜리 10g을 원액으로 해서 다시 증류액을 얻으면 그것의 10분의 1이니까 얘는 1g이 될 거고요. 이 녀석의 질량 퍼센트 농도는 78%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78% 몇 퍼센트 되느냐라고만 물어봤으니까 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